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친구들한테 제가 전공 세미나 과목을 2021학년도 1학기 전공책 읽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 워크샵 그래서 두 과목을 1학기 때 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와서 시험도 열심히 봐줬고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도 학과장님께 저 이 수업 저 재밌었어요. 저 또 있으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공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특히 이 과목을 맡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근데 뭐 이과나 문과나 사실 글 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제가 또 그래도 글을 쓰면서 논문을 계속 쓰는 사람이라서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1학점짜리긴 하지만, 뭐랄까, 즐겁고 활기차게 학습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책 요거 준비하셨어요? 책은 요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공계 글쓰기 노하우인데, 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조금, 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이게 안경을 쓰면 혹시라도 이 화면에 좀 빛이 반사될까봐 제가 잘 안 썼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요 작은 글씨는. 자, 글쓰기는 왜 필요한가? 또 뭐 글쓰기 자가 진단,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지, 뭐 쭉 가서 도표의 이해와 활용. 저희가 이제 실험 보고서 같은 걸 쓰는데 저도 영어 교육 실험 보고서를 쓰거든요. 즉 실험을 해서 그거를 도표화 시킵니다. 교양 과목 리포트도 쓰고. 사실 우리 이 과목 같은 경우가 리포트를 또 써야 될 거거든요, 나중에. 또 글쓰기 능력을 뭐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 쓰기. 제가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 졸업한 선배 중에 자기소개서를 제가 봐준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이 글쓰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 내가 작품을 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가서도 작은 글조차도 그렇고 보고서, 저도 프로젝트 같은 걸 때 이 보고서 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또 결과서, 제안서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요, 토론과 의견을 올리게 되는데 이 토론과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매주차 토론 올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제가 의견을 올리시라고 정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주차에 내 이름에 해당되는 거를 내 이름이 그 주차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의견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주차가 글쓰기는 왜 필요한가예요. 뭐 첫 강의의 풍경, 그리고 지금 제목이 뭐 첫 강의의 풍경, 그리고 매체 환경의 뭐 변화와 글쓰기의 지위, 그리고 뭐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글쓰기 수업은 왜 듣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분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대답들하고 그리고 솔직한 대답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적 대답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대답.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뭐 우리말과 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요, 논리적이고 명쾌한 사고를 기르는데 유익하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솔직한 대답 한번 볼까요? 학점 따르고요. 그래야만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이과라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교양 필수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게 아마 전공 선택이죠? 그래도 이번 학기에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글쓰기 수업을 왜 듣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든 솔직하게 대답을 하든 어떻게? 즐겁게
나한테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래요. 저자분의 말에 의하면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분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글쓰기 교육은 우리한테 그다지 그렇게 유익하진 않대요.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교육 효과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제도 교육의 피해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논술 수업 시간도 있었고 근데 논술하고 이라는 것이 어때요? 가면 내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포커스에 맞춰서 내가 목표하는 것에 맞춰서 글을 쓰거나 또 선생님이 어떤 의견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결국 그 제도화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글쓰기도 어떤 거였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못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쓰면 뭐 10줄 이상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메모조차도 글쓰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의견이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 들어갈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에세이라던가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주제 있어요. 뭐 어떤 규격화된 에세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에세이를 써서 글을 잘 쓰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한 사람에 대해서 선출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때 그거를 바탕으로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라이팅을. 그래서 원어민들도 칭찬하는 그런 에세이들, 또 미국의 유명 대학을 간 에세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걸 다시 영어로 라이팅하는 거. 그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패턴화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세이가 쓴 것들이. 근데 우리는 정해진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논술학원을 다녔을 거고 초등학교 때 논술학원 보냈을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제도교육의 피해자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이분의 결론인데 저도 여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매체 환경이 변화가 되고 글쓰기가 이제 글쓰기 어떤 지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려면 좀 안경을 쓰려고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사돼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보통 안경을 못 쓰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게 저 화면에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한테 이게 혹시 반사되게 보일까봐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매체 환경의 변화와 글쓰기의 지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학생들의 대답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답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입지가 좁아지는 문자 언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전화도 발달하고, 그쵸? 지금 보게 되면, 전화가 제가 이 하트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 여러분, 이미지 때문에. 자, 하트라는 것과 심장이라는 단어 없이 제가 요것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심장 또는 love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문자 없이도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전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편지가 사라져서 결국 우리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아. 하지만 뭐가 생겼습니까? 문자가 생겼잖아요. 문자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씁니까? 카톡도 써야 되잖아요. 결코 좁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서칭을 하죠. 아이고, 앞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매체 환경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자 언어를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글쓰기의 주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다. 그러면서 이 점을 상기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약을 하게 되면 글쓰기를 둘러싼 매체 환경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스스로도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6가지를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학생들의 저조한 글쓰기 능력. 글쓰기 능력이 좀 많이 저조해졌죠. 뭐 저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는 학문 행위의 기본.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를 받아 적는 것도 글쓰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학습인 거죠. 그리고 문자 언어의 장구한 역사성. 이건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쭉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자세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고, 자, 이것도 뭔지.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 이건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의 기관 산업들도 연결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직업과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기 반성적 성격, 이것도 이제 늘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번호 잘못됐네. 이거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제 이렇게 7가지가 되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생들의 저조한 글쓰기 능력. 지금 보게 되면 좋은 글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아요. 옛날은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워낙 그 줄임말, 그쵸? 자극적인 말들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좋은 글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한 번은 이제 시험 출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문 기사 원문이 좀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사의 그 말투, 그 기사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의 신빙성이 아니라 그 글의 어떤 퀄리티, 그것도 틀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글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라는 거.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 책에서는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문글에 노출되는 빈도가 한층 높아졌다라고 그 덜 여문글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글에 어떤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 왜곡된 글쓰기 교육. 사실 수능에도 장문이 나와요. 근데 뭘로 하죠, 여러분? 객관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의 시간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래서 뭐 글쓰기 하는 시간보다는 수능 위주 시간. 그래서 논술 시험은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써야 또 대학 입시에 쓴다 이거죠.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의 장문도 오지선다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하겠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조하다. 이것도 지금 문제니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고요. 두 번째가 읽기와 쓰기는 학문 행위의 기본.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실 수 있고 또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어때요?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글쓰기 행위가 되는 거고 학문 행위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행위, 글쓰기가 되는 거고 또 리포트. 그리고 우리가 서술형, 우리 1학기 때 전공 세미나 과목은 다 서술형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 과목은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페일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수업 들으시고 와서 성실하게 글만 쓰시게 되면은 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성숙한 정신세계로의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학에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데, 자, 우리는 학문의 주체로서 나와 세계 모두를 포함해서 이를 더 깊이 더 잘 이해하고자 애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본질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이해나 인식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를 말 어렵다 이거.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학문의 본질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하나요? 읽어야 되죠. 또 리포트를 쓰게 되면 리포트도 쓰고 또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도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냥 읽으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분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문자 언어의 장구한 역사성. 인류의 어떤 지적 문화적 유산의 대부분이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자로 그것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줬고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남겼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하게 된 거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하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쓰고 있던 한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개발했던 거죠. 문자 언어의 핵심인 글을 다루고 운영하는 글쓰기 능력을 어떤 배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에게 부여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사실 글쓰기를 할 만한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글쓰기를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보고서를 쓰거나 뭐 쓸 때, 제안서를 쓰거나 상사에게 보내는 글을 쓸 때,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부여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문자 언어의 핵심인 글을 다루고 운영하는 글쓰기 능력을 배양, 키우자라는 거. 지금 글쓰기 능력이 어떠하다고 했어요?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키우는 걸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학 안에서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말했던 거 제안서, 품위서, 프레젠테이션, 제품 매뉴얼, 투자유치 설명서, 광고 카피, 고객 감사 편지, 민원 처리 등등등등 하다못해 휴대폰 메시지. 자, 여러분 휴대폰 메시지 저한테 보낼 때 그냥 바로바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좀 할 거예요. 교수님한테 뭔가 요구해야 될 때 그냥 바로 보내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그쵸? 벌써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죠. 우리가 인지적인 사고방식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말투를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볍고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지금 1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과학자하고 엔지니어가 자신의 시간 중에 3분의 1을 쓰기와 관련된 일에 소비한대요. 자, 아니 엔지니어는 고치는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과학자도 뭔가 발명하거나 연구하는 걸 할 것 같은데 3분의 1이란 얘기는 여러분 상당히 큰 시간이에요. 특히 더구나 이공계에게.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40%, 매니저는 50%의 시간을 쓰면서 보낸대요. 특히 매니저의 71%가 쓰기 능력이 개인적 경력과 출세에 아주 큰 영향을 줬대요. 와. 제가 요거에 관련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one of my friends, 제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데 이직을 한 다음에 하는 첫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또 다 그거를 또 피드백도 주고 했어요. 자,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물론 영어였어요. 그 내용이 또 특히. 그리고 다른 분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대신 진짜 여러분 하는 말로 제가 한번 용어 씁니다. 연락에 외웠죠. 아주 그냥 토 나올 정도로 외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도 봐주고 그리고 숫자 정확한지 봐주고 그랬답니다. 도표 정확한지 봐주고 아까 순서에 도표 있었죠. 자, 그랬더니 상대편 같이 했었던 사람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숫자가 틀렸어요. 도표와 숫자가 안 맞았던 거죠. 누가 승진했을까요? 제 친구가 승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필요한 거죠. 글쓰기에 정말 가장 하나의 저의 가장 가까운 신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한 번은 외교부에 제가 이제 심사를 갔어요.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가
어떤 그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업체 선정을 하는 심사를 갔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심심하게 해오면서 말로만 한 거고 어떤 팀은 말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도표, 숫자, 내용을 활용하면서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에다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글쓰기가 대학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직장까지 간다. 아시겠죠?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저기 결제 받으려면 결제판에 넣어가지고 상무님 결제해주세요. 부장님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전자 시스템이에요. 사람 대 사람, 글 대 글, 그리고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이제 자 사람 대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 글과 글로 바뀐 거예요. 자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트라넷을 구축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여기서 결제를 해요. 사람 안 만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전자 입찰 제도도 해요. 너무 웃긴 건 결제권자 앞에서 직접 부족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전자 입찰 제도 때문에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님도 글쓰기 교육을 시키고 있대요. 왜? 이제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려면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업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글쓰기 교육을 했거든요. 올라가니까. 물론 이메일 쓰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를 어떻게 꼭 리포트를 쓰거나 내가 어떤 하나의 연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장 졸업하면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매체 기관 산업 시나리오 작가, 방송 작가, 신문 기자, 광고 카피라이터, 만화가 이 사람들 다 뭡니까?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근데 요금 살짝 헷갈리는 게 요거를 제가 손으로 쓸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띄웠는지 좀 헷갈렸거든요. 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체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 기관 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도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했지만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해서 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다 전자책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웹툰 보잖아요. 그쵸? 아유 저도 웹소설 엄청 보거든요. 웹툰도 엄청 보고 며칠 전에 또 제가 웹툰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보려고요. 방학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다양한 매체 기관 산업이 있으면서 자 우리가 표현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문자 언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반성적 성격. 자, 글쓰기는 개인의 인성도 가꾸고 다양성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어요. 쓰다 보면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일기 한번 써보세요. 자, 일기도 쓸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또는 일기에다가 오늘 내가 진짜 내 친구 누굴 만났는데 걔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뭐 좋은 얘기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뭐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글이 되겠죠. 자, 망각이라던가 죽음과의 싸움이라는 글쓰기의 기원이 있대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볼까 하다가 너무 어렵게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글쓰기라는 것이 이거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자기반성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글쓰기의 이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전문적인 자기 치유적 글쓰기라던가 자아 분석을 위한 글쓰기라던가 또는 자기 구원의 글쓰기가 어떤 유용한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지극히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글쓰기는 총체적 사고와 통합적인 감각을 요구해요.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하나조차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트도 보내고 또 뭐 좀 겸연쩍다. 이거 물어보기 좀 겸연쩍다. 무한하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왜 그 이모티콘도 왜 약간 겸연쩍어 하는 그런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겠고 그런 건 감각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고하고 건전한 정서를 기르게 되고요. 또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지 않고 플렉서블한 사람이 되는 건 거죠.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러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갈등과 단절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아주 이상적인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양성 사회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자, 요거는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적게 읽고 적게 쓰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요? 라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비책 없습니다.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씁시다 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공식은 없다고 하네요. 그쵸? 자, 글쓰기의 비책은 없어요. 없어요. 글쓰기 교육은 그래서 학생 개개인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개개인을 고려하기 힘들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공계 학생들을 고려했다는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수업 후의 개념이 차이가 좀 있나요? 자, 여기서 이번 주 의견 참여자는 토론 등록해 주세요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1주차니까 전체 다 올려주세요. 이 강의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전체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꼭! 자, 1주차 수고하셨습니다.